1953년. 전쟁의 상처가 채 아물지 않았던 대한민국. 독도 인근 해역에 일본 함정이 나타났습니다. 울릉도의 어민과 청년 33명이 배에 올랐습니다. 그들은 군인이 아니었고 오직 밭을 갈던 손과 그물을 던지던 손이었죠. 무기라곤 전혀 없던 어민들은 나무를 깎고 검게 칠해서 총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일본 함정이 망원경으로 그것을 보고 물러갔습니다. 독도 의용수비대. 눈보라 속에서도 파도가 덮쳐도 그들은 깃발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70년이 흘렀습니다. 2025년 10월 독도 상공에 태극 문양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다시 항의를 했죠. 왜? 세계가 의문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이미 70년 전 그날의 약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나무총을 들었던 그 손들이 이제 하늘을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대한민국.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전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동해 바다 한가운데 외로운 섬 독도. 그곳엔 태극기가 펄럭이고 대한민국 수비대가 24시간 지키고 있었죠. 그런데 2025년 10월 검은 전투기 편대가 그 상공을 가르자 일본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저는 의문이 들었죠. 남의 땅인데 왜 화를 냅니까? 저는 리처드 카터입니다. 58세, 전 영국 공군 조종사 출신이죠. 지금은 런던 국제안보연구소 항공방위 분석국에서 선임 연구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30년 넘게 나토와 유럽 방산을 분석해왔죠. 전투기를 평가하는 게 제 일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말하는 사람이죠. 그날 아침 제 책상 위로 한국 공군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동아시아 항공 전력 리포트를 작성하던 중이었죠. 파일을 열자 낯선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독도 수비대. 처음 듣는 이름이었죠. 경비대가 주둔한 작은 바위섬 정도라 생각했습니다. 자료를 확대했습니다. 사진 속엔 파도가 바위를 때리고 있었죠. 초소 위로 태극기가 펄럭였습니다. 수비대원들이 교대 근무를 서고 있었죠.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이 작은 섬이 뭐가 중요하다는 겁니까? 그때 모니터에 속보가 떴습니다. 일본 NHK 뉴스였죠. 한국 공군 독도 상공 비행에 일본 정부 강력 항의.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한국 땅을 날았는데 왜 일본이 항의합니까? 뭔가 이상했죠. 기사를 더 찾아봤습니다. 요미우리, 아사히 모든 일본 언론이 들끓고 있었습니다. 한국, 일본 영공 인근 도발. 독도 상공 비행은 명백한 영토 도발. 헤드라인마다 분노가 가득했죠. 저는 지도를 펼쳤습니다. 독도는 명백히 한국 영토 안에 있었습니다. 도발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일본 외교청의 공식 항의문을 읽었습니다. 한국의 독도 상공 비행은 유감스러운 행위다. 즉각 중단을 요구한다. 유감? 자기네 땅도 아닌데 무슨 유감입니까? 저는 이해할 수 없었죠. 더 이상한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며칠 전 한일 정상회담 사진을 봤죠. 회담장에선 악수를 나누고 웃고 있었습니다. 협력을 약속했다고 했죠. 그런데 회담장 밖에선 칼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웃음 뒤에 칼날, 그것이 일본의 외교였습니다. 저는 30년간 수많은 분쟁 지역을 분석해왔습니다. 하지만 이건 달랐죠. 총성은 없었지만 하늘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독도라는 작은 섬 하나가 두 나라를 흔들고 있었죠. 한국 정부의 반응을 찾아봤습니다. 놀랍게도 침묵이었죠. 공식 입장도 해명도 없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죠. 왜 대답하지 않습니까? 항의를 받으면 해명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음 날 답이 왔습니다. 말이 아니라 영상으로 말입니다. 한국 공군이 블랙이글스의 독도 비행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저는 재생 버튼을 눌렀죠. 화면에 독도가 떴습니다. 파도가 바위를 때리고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그 위로 검은 전투기 편대가 하늘을 가르기 시작했죠. 엔진 굉음이 스피커를 뚫고 나왔습니다. 제트기가 독도 상공을 정밀 비행했죠. 편대는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대형을 유지하며 하늘의 궤적을 그렸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죠.
30년간 수많은 비행을 봤습니다. 하지만 이건 달랐습니다. 기술이 아니었죠. 의지였습니다. 파도 아래엔 수비대가, 하늘 위엔 비행단이 있었습니다. 바다와 하늘, 두 곳 모두에서 한국은 독도를 지키고 있었죠. 영상이 끝났습니다.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일본은 말로 항의했지만 한국은 하늘로 대답했습니다. 그날 독도 하늘엔 분노가 아니라 결의가 있었죠.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비행이 아니었습니다. 주권의 선언이었죠. 지도엔 작게 그려진 섬이었지만 그 섬을 지키는 마음은 대륙만큼 거대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보고서를 쓰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렸죠. 데이터가 아니라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하늘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날 그 하늘이 한국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독도 비행 이후 일본의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2025년 11월 초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죠. 블랙이글스의 일본 기지 급류를 거부한다. 표면상 이유는 독도 비행에 대한 유감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압박이었죠. 저는 기사를 읽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름 한 방울이 외교의 무기가 된 겁니까? 사건의 배경은 이랬습니다. 한국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리는 국제 에어쇼에 초청받았죠. 세계적인 에어쇼였습니다. 저는 블랙이글스를 알고 있었습니다. 2012년 영국 왕립 국제 에어 타투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팀이죠. 한국이 세계 무대에 서는 겁니다. 문제는 거리였습니다. 한국에서 두바이까지 장거리 비행이었죠. 한국 측은 일본 오키나와 나하 기지에서 중간 급류를 요청했습니다. 합리적인 요청이었죠. 일본도 처음엔 긍정적으로 검토했습니다. 한일 방위 협력의 상징적 조치라고 했죠. 그런데 독도 비행이 문제가 됐습니다. 10월 28일경 블랙이글스가 독도 상공에서 태극 문양을 그리며 비행했죠. 에어쇼를 위한 훈련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이를 문제 삼았습니다. 영토 도발이라고 했죠. 일본 정부는 항해 서한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금유 지원을 전격 취소했죠.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는 경주 APC 정상회담 직전에 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회담장에선 악수를 나누면서 뒤에선 칼을 겨눈 겁니까? 저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한국 언론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공군, 대체 경로 검토 중. 일본 금유 거부에 두바이 행차질 우려. 기사마다 불안이 가득했죠. 일부 전문가들은 훈련 취소 불가피라고 분석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한국 정부는 또다시 침묵했죠. 공식 성명도 항의도 없었습니다. 저는 의아했습니다.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까? 세계가 지켜보는데 말입니다. 그때 한국 공군 내부 소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일부 관계자가 인터뷰했죠. 공중급류 능력을 갖춘 KF-21 활용 가능성을 검토 중입니다. 저는 그 문장에서 멈췄습니다. KF-21? 한국이 자체 개발한 전투기 말입니까? 자료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KF-21 보라매. 한국 항공우주산업이 개발 중인 차세대 전투기였죠. 2023년 4월 공중급류 시험에 성공했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저는 영상을 찾았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KF-21이 떴습니다. 검은 도색의 날렵한 기체였죠. 공중급류기 KC-332 다가왔습니다. 급류붐이 KF-21의 급류구에 정밀하게 연결됐죠. 연료가 주입되기 시작했습니다. 두 기체는 완벽한 편대를 유지했죠. 속도도 고도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이건 시험이 아니었죠. 실전 수준이었습니다.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KF-21의 최대 속도는 마하 1.8이었죠. 작전 반경은 약 2,900km. 다목적 무장 운용이 가능했습니다. 공중급류를 받으면 항속거리는 더 늘어나죠.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들은 이미 준비돼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름을 빌리지 않았습니다. 스스로의 하늘을 만들었죠. 일본이 급류를 막으면 어쩌겠습니까?
한국은 자기 전투기로, 자기 급류기로 날 수 있었습니다. 기술로 길을 낸 겁니다.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한국이 침묵한 이유를 말입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이미 답을 갖고 있었으니까요. 말 대신 엔진으로, 항해 대신 비행으로 응답할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며칠 뒤 방위사업청이 발표했습니다. KF-21 양산 계획 확대. 국산 전투기 중심 전력 재편 가속화. 저는 기사를 읽으며 전율했죠. 이건 단순한 발표가 아니었습니다. 선언이었죠. 자주 국방의 선언이었습니다. 일본은 기름으로 압박했지만 한국은 기술로 대답했습니다. 세계는 한국의 침묵을 약점이라 봤습니다. 하지만 그건 오판이었죠. 침묵은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하늘을 열고 있었던 겁니다. 일본 언론은 또다시 보도했습니다. 한국, 독자 전력 강화로 맞대응. KF-21 배치 가속화. 하지만 이번엔 어조가 달랐죠. 비난이 아니라 경계였습니다. 저는 그 변화를 느꼈습니다. 두려움이 섞여 있었죠. 저는 연구실 의자에 기대에 앉았습니다. 모니터엔 여전히 KF-21이 떠 있었죠. 검은 칠을 두른 기체가 하늘을 가르고 있었습니다. 그 검은색은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결이었죠. 스스로 서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자꾸 멈췄죠. 객관적 분석을 써야 하는데 감정이 자꾸 끼어들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냉정한 관찰자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결단을 목격한 증인이 되고 있었죠. 하늘은 빌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여는 거였죠. 한국은 그걸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기술로, 의지로, 침묵 속의 행동으로 말입니다. 나는 지금 항공기술이 아니라 의지를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말 한국방위사업청이 발표했죠. KF-21 보람의 실전급 시연 공개. 전 세계 항공 전문가들이 주목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죠. 이건 단순한 시험 비행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자존심이 걸린 순간이었죠. 일본이 급류를 거부한 지 며칠 뒤였습니다. 한국은 말 대신 행동으로 대답하겠다고 선언한 겁니까? 저는 긴장했습니다. 만약 실패하면 어쩌겠습니까? 세계의 조롱거리가 될 텐데 말입니다. 서방 언론들이 의심했습니다. 한국이 정말 독자 기술로 만들었을까? 결국 미국 기술 아닌가? 냉소가 가득했죠. 저는 화가 났습니다. 그들은 한국을 여전히 배우는 나라로만 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세계 7번째 초음속 전투기 독자 개발국이었죠. 30년 걸린다던 기술을 10년 만에 완성했습니다. 서방 기술 이전 없이 순수 국산으로 말입니다. 일본도 F-E 만들 때 미국 기술 받았죠. 한국은 달랐습니다. 생중계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런던 본부 연구실에서 화면을 켰죠. 손에 땀이 났습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성공하면 인정받고 실패하면 끝이었죠. 화면에 활주로가 나타났습니다. KF-21 편대가 대기하고 있었죠. 검은 도색의 기체들이었습니다. 그 검은 색이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결이었죠. 우리가 해내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엔진 시동이 걸렸습니다. 굉음이 스피커를 찢었죠.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기체가 움직였습니다. 활주로를 박차고 이륙했죠. 공기가 갈라졌습니다. 하늘이 찢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KF-21이 수직으로 치솟았습니다. 제 심장이 터질 듯 뛰었죠. 마하 1.8 돌파. 화면에 속도계가 떴습니다. 초음속이었죠. 그것도 여유롭게 돌파했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이건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실전이었죠. 편대가 완벽한 대형을 그렸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었습니다. 공중급류기 KC-332 합류했죠. 급류붐이 정밀하게 연결됐습니다. 하늘 위에서 시속 수백 킬로미터로 날면서 연료를 주고받았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한치의 실수도 없었죠. 이건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예술이었습니다. 하늘을 캠퍼스 삼아 그린 대한민국의 자화상이었죠. 작전 반경 2,900km. 공중급류 받으면 더 늘어납니다. 다목적 무장 8톤 탑재 가능. 능동 전자주사 방식 레이더 장착.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자주국방이었죠. 더 이상 누구에게도 빌리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BBC 속보가 떴죠. 한국 자체 전투기로 공중급류 성공. 아시아 최초. 저는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아시아 최초라고요? 일본도 못한 걸 한국이 해냈다는 겁니까? CNN이 보도했습니다. 한국은 테스트가 아닌 표준을 만들었다. 로이터가 따라붙었죠. 한국 항공산업 세계 5위권 진입 임박. 세계가 놀라고 있었습니다. 일본 언론은 침묵했습니다. 요미우리도 아사히도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죠. 저는 그 침묵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인정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인정이었죠. 며칠 뒤 일본 외교청 장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유감. 단 한마디였죠.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유감이라고요? 그게 전부입니까? 한국이 하늘을 정복했는데 유감 한마디로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말해줬습니다. 일본은 졌습니다. 기술로, 의지로 완벽하게 졌죠. 급류를 거부한 게 아무 의미 없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스스로 날 수 있었으니까요. 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녹음기를 켰죠. 보고서가 아니었습니다. 증언이었습니다. 역사의 순간을 목격한 증인의 기록이었죠. 하늘이 갈라질 때 세계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앞서가는 나라였죠. 세계 7번째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선생이었습니다. 제 30년 경력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숫자로 세상을 봤습니다. 데이터로 판단했죠. 하지만 그날 숫자 너머의 것을 봤습니다. 의지였습니다.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의 땀이었죠. 검은 날개가 태양을 가르는 모습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독도 바다의 파도 소리가 들렸죠. 바다에서 지키던 그들이 이제 하늘에서 지키고 있었습니다. 완벽하게 지키고 있었죠.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게 나라라고 말입니다. 자기 땅을 자기 힘으로 지키는 나라. 누구에게도 빌리지 않는 나라.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날 하늘은 한국의 것이 됐습니다. 영원히 말입니다. 성공 이후 세계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KF-21 시연 닷새 뒤 제 이메일함이 폭발했죠. 전 세계 언론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한국의 성공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모두가 같은 질문을 했죠. 저는 답을 찾고 있었습니다. 객관적인 답이 아니라 진실한 답을 말입니다. 프랑스 르몽드가 먼저 보도했습니다. 한국, 항공강국 반열에 오르다. 독일 슈피겔이 따라붙었죠. 대한민국의 기적, 10년 만에 완성한 전투기. 기적이라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필연이었죠.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가 분석 기사를 냈습니다. 한국 방산 세계 4위로 급부상. 숫자가 증명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수입국이 아니었죠. 수출국이었습니다. 그것도 최정 상급으로 말입니다.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에서 연락이 왔죠. KF-21 도입 검토 중. 인도네시아가 공동 개발을 제안했습니다. 말레이시아, 필리핀, 이라크까지 관심을 보였죠.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저는 자료를 뒤졌습니다. 한국 방산 수출액을 확인했죠. 2020년 72억 달러, 2023년 170억 달러. 3년 만에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세계 9위에서 4위로 뛰어올랐죠. 이게 대한민국이었습니까? 일본은 계속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일본 방위성이 긴급 회의를 열었죠. MSDF 차기 전투기 개발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한국을 따라잡으려 안간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한국은 10년 앞서 있었습니다. 일본의 F-3는 아직 설계 단계였죠. 한국의 KF-21은 이미 하늘을 날고 있었습니다. 이게 현실이었습니다. 이탈리아 레오나르도사가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스웨덴 사부가 기술 교류를 요청했죠. 유럽의 항공 강국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한국에게 손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바뀐 겁니까? 저는 충격받았습니다. 제가 아는 세계가 아니었죠. 과거엔 한국이 배웠습니다. 이제는 한국이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선생과 학생의 위치가 바뀐 겁니까? 미국 디펜스 뉴스가 특집 기사를 실었습니다. 한국, 어떻게 10년 만에 전투기를 만들었나? 기사는 한국의 저력을 분석했죠. 반도체 기술, 조선 기술, 자동차 기술의 융합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산업이 하나로 모인 결과였죠. 저는 무릎을 쳤습니다. 맞았습니다. 한국은 한 가지만 잘한 게 아니었죠. 모든 걸 잘했습니다. 그 모든 기술이 하늘로 올라간 겁니다. KF-21은 대한민국 그 자체였습니다. 러시아 타스통신도 보도했습니다. 한국, 독자 기술로 서방 견제. 중국 인민일보는 경계했죠. 한국 항공력, 동북아 판도 바꿀 것. 세계가 한국을 주목했습니다. 두려워하기 시작했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런던의 하늘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엔 한국의 하늘이 떠올랐죠. 검은 전투기가 태극 문양을 그리며 날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자꾸 겹쳤습니다. 30년 경력의 분석가로서 저는 냉정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냉정할 수 없었죠.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한국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습니다. 세계가 30년 걸린다던 일을 10년 만에 해냈죠. 일본이 금유를 거부했을 때 세계는 한국이 포기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포기하지 않았죠. 오히려 더 높이 날았습니다. 그게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저는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보고서가 아니었습니다. 고백이었죠. 저는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증명했습니다. 의지가 기술을 이긴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메일이 또 왔습니다. BBC였죠. 한국 특집 다큐멘터리에 출연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수락했습니다. 세계에 말해야 했습니다. 한국의 진실을 말입니다. 하늘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불공평한 하늘을 공평하게 만들었죠. 스스로의 힘으로 말입니다. 이게 기적이 아니면 뭐가 기적입니까?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한국을 연구하는 게 아니라 한국에게서 배우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한국을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KF-21 성공 이후 저는 밤마다 자료를 뒤졌죠.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갈증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나라가 가능한지 알고 싶었죠. 1950년 한국전쟁. 저는 기록을 읽었습니다. 폐허였죠. 1인당 국민소득 67달러. 세계 최빈국이었습니다. 하지만 70년 뒤 세계 10위 경제 대국이 됐죠.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일본은 미국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마셜 플랜으로 막대한 지원을 받았죠. 전쟁 특수로 경제를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전쟁으로 모든 게 파괴됐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1960년대 사진을 봤습니다. 맨손으로 도로를 닦는 사람들이었죠. 삽과 곡괭이뿐이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포기하지 않은 눈빛이었죠. 경부고속도로. 1970년 완공. 서울에서 부산까지 428km. 2년 6개월 만에 뚫었습니다. 세계가 불가능하다고 했죠. 한국은 해냈습니다. 맨손으로 해냈습니다. 포항제철소. 세계은행이 반대했습니다. 한국은 철강 산업할 능력 없다. 일본도 비웃었죠. 쌀이나 키워라. 하지만 한국은 세웠습니다. 1973년 첫 쇳물이 나왔죠. 지금은 세계 5위 철강 강국입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게 70년 전 최빈국이었던 나라라고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았죠.
1997년 IMF 외환위기. 저는 기록을 읽었습니다. 국가 부도 직전이었죠. 일본 언론이 조롱했습니다. 한국 경제 붕괴. 세계가 한국을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국민은 포기하지 않았죠. 금 모으기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할머니들이 결혼 반지를 내놨습니다. 아이들이 돼지 저금통을 깼죠. 350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227톤의 금을 모았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게 나라였습니다. 국민이 나라를 살린 겁니다. 정부가 아니라 국민이었죠. 3년 만에 IMF를 졸업했습니다. 세계 최단기 기록이었습니다. 2000년대 반도체. 삼성전자가 세계 1위가 됐습니다. 조선업, 현대중공업이 세계 1위였죠. 자동차 현대기아차가 세계 5위로 뛰어올랐습니다. 어떻게 이 모든 게 가능했습니까? 저는 답을 찾았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DNA였죠. 한국인의 피 속에 흐르는 무언가였습니다. 넘어져도 일어서는 힘이었습니다. 일본과 비교했습니다.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을 보냈죠. 1990년 이후 성장이 멈췄습니다. 같은 시기 한국은 폭발했습니다. 추월했죠. 완전히 추월했습니다. 2024년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일본을 넘어섰습니다. 저는 그래프를 봤습니다. 두 선이 교차하는 순간이었죠. 역사가 바뀐 순간이었습니다. KF21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70년 저력의 결과였죠. 맨손으로 도로 닦던 그들이 이제 전투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쌀이나 키우라던 조롱을 받던 나라가 이제 세계에 전투기를 수출하고 있었죠. 저는 부끄러워졌습니다. 30년간 한국을 봤지만 진짜 한국을 보지 못했습니다. 숫자만 봤죠. 그 숫자 뒤에 땀을, 눈물을, 의지를 보지 못했습니다. 런던에서 서울까지 9,000km. 저는 비행기표를 예약했습니다. 직접 가야 했습니다. 눈으로 봐야 했죠. 그 나라를, 그 사람들을 말입니다. 동료가 물었습니다. 왜 가십니까? 보고서는 끝났잖습니까? 저는 대답했죠. 보고서가 아닙니다. 배우러 갑니다. 영국은 한때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과거에 머물러 있죠. 한국은 달랐습니다.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멈추지 않았죠. 저는 KF21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검은 기체가 하늘을 가르고 있었죠. 그 안에 70년 역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폐허에서 시작해 하늘까지 오른 기적이 담겨 있었죠.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필연이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이루어진다는 증명이었죠. 한국은 그걸 보여줬습니다. 세계에 보여줬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더 이상 분석가가 아니었습니다. 학생이었죠. 한국이라는 위대한 선생 앞에 선 학생이었습니다. 서울행 비행기는 3일 뒤였습니다. 저는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험의 날이 왔습니다. 2024년 3월 독도 상공에서 KF21의 실전급 비행 훈련이 예정됐죠. 전 세계 언론이 주목했습니다. 저도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직접 봐야 했죠. 역사의 순간을 말입니다. 서울에 도착한 날 밤 뉴스가 터졌습니다. 독도 인근 기상 악화. 강풍과 난류 발생.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죠. 비행이 취소될 겁니까? 다음 날 아침 기상청 발표를 봤습니다. 풍속 초속 20m. 난류경보 발령. 시정 3km 미만. 최악의 조건이었죠. 일반 비행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물며 편대 비행은 자살 행위였죠. 일본 언론이 즉각 반응했습니다. NHK가 속보를 쐈죠. 한국 공군 독도 비행 취소 불가피. 요미우리가 비꼬았습니다. 하늘도 한국을 막았다. 아사히는 더 노골적이었죠. 무리한 시도의 당연한 결과. 저는 분노했습니다. 30년 경력의 처음이었죠. 객관을 잃었습니다. 공정함을 잃었습니다. 그들의 조롱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죠. CNN도 보도했습니다. 한국 기상 악화로 시험 무산 위기. BBC가 분석했죠. 한국의 야심찬 계획,
자연 앞에 무릎 꿇나. 세계가 한국의 실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한국 공군이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저도 참관했죠. 회의실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기상장교가 보고했습니다. 현재 기상 조건으론 비행 불가능합니다. 조종사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몇 달 준비했던 게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죠. 그때 한 조종사가 말했습니다. 기상창이 있습니다. 정오부터 12분간입니다. 12분. 단 12분이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모든 걸 걸겠다는 겁니까? 미친 짓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죠. 지휘관이 물었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조종사들이 대답했죠. 할 수 있습니다.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저는 전율했습니다. 이게 군인이구나 싶었죠. 정오가 다가왔습니다. 저는 관제탑에 있었습니다. 손에 땀이 흥건했죠. 실패하면 어쩝니까? 추락하면 어쩝니까? 세계의 조롱이 현실이 되는 겁니까? 기상이 잠시 열렸습니다. 구름이 갈라졌죠. 하늘이 보였습니다. 12분의 기적이었습니다. 지휘관이 명령했죠. 출격. KF-21편대가 활주로로 나갔습니다. 8대의 검은 전투기였죠. 엔진 굉음이 대지를 흔들었습니다. 천둥 소리 같았습니다. 아니, 천둥보다 웅장했죠. 이륙했습니다. 순간 돌풍이 불었습니다. 기체가 흔들렸죠. 제 심장이 멈췄습니다. 하지만 조종사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완벽하게 제어했죠. 수직 상승했습니다. 구름을 뚫고 올라갔습니다. 난류가 기체를 때렸죠. 하지만 편대는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독도 상공에 도착했습니다. 파도가 바위를 때리고 있었죠. 태극기가 폭풍 속에서도 펄럭였습니다. 그 위로 KF-21이 날았습니다. 태극 문양을 그렸죠. 엔진 소리와 파도 소리가 하나로 섞였습니다. 천둥과 비명이 겹쳤죠. 하늘과 바다가 하나가 됐습니다. 저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12분이 흘렀습니다. 편대가 귀환했습니다. 착륙했죠. 완벽한 착륙이었습니다. 순간 구름이 다시 몰려왔습니다. 하늘이 닫혔죠. 12분의 기적이 끝났습니다. 관제탑이 폭발했습니다. 환호였습니다. 눈물이었죠. 서로 껴안았습니다. 저도 울고 있었습니다. 58년 인생의 처음이었죠. 일 때문에 운 게 말입니다. 일본 언론이 침묵했습니다. CNN이 속보를 쐈죠. 한국,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다. BBC가 찬사를 보냈습니다. 12분의 기적, 한국 공군의 신화. 저는 조종사들을 봤습니다. 땀으로 범벅이었죠. 하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자랑스러운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악수를 청했죠. 경이로웠습니다. 조종사가 말했습니다. 저희는 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저는 울컥했습니다. 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요? 이게 한국인이었습니다. 불가능을 일상으로 만드는 사람들이었죠. 그날 밤 저는 보고서를 썼습니다. 아니, 고백을 썼죠. 진짜 강함은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결단이었습니다. 12분의 하늘이 한 세기를 바꿨습니다. 하늘이 사람을 인정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인정했습니다. 독도 등대가 밤하늘에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빛이 제 가슴을 비췄습니다. 저는 더 이상 분석가가 아니었습니다. 신자였죠. 한국을 믿는 신자였습니다. 성공은 숫자로 증명됐습니다. 2023년 12월 한국 방위사업청이 발표했죠. KF-21 비행시험 누적 1000회 돌파. 전투체계 통합 성공. 저는 그 숫자를 봤습니다. 1000회라고요? 믿을 수 없었죠. 개발 시작한 지 10년이었습니다. 1000회 시험 비행. 하루도 쉬지 않았다는 뜻이었죠. 일본의 F-3는 아직 300회도 못 채웠습니다. 미국의 F-35도 개발 단계에서 이 정도는 아니었죠. BBC가 특집을 냈습니다. 한국, 자체 5세대 전투기 문턱에 섰다. 5세대라고요? 스텔스 기능까지 갖춘다는 뜻이었습니다. 세계에서 5번째였죠.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이 아니라 한국이었습니다. CNN이 보도했습니다. 한국은 테스트가 아닌 표준을 만들었다. 표준이라는 단어가 제 가슴을 쳤습니다. 더 이상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었죠. 기준을 만드는 나라였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비판적이던 외신들이 돌아섰습니다. 독일 슈피겔 한국 항공산업, 유럽을 앞서다. 프랑스 르몽드 대한민국이 증명한 것. 세계가 인정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인정했죠. 일본 언론은 또다시 침묵했습니다. 요미우리도 아사히도 한동안 보도가 없었죠. 저는 웃었습니다. 조용함은 패배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그들은 졌습니다. 완전히 졌죠. 3월 실전급 시연이 공개됐습니다. 저는 서울 근처 공군기지에 있었죠. 직접 보러 왔습니다. 화면이 아니라 눈으로 봐야 했습니다. KF-21편대가 나타났습니다. 8대의 검은 전투기였죠. 공중급유기 KC-332 함께 날았습니다. 하늘이 검게 물들었습니다. 아니, 희망으로 물들었죠. 정밀 편대 비행이 시작됐습니다. 기체 사이 간격이 3m였죠. 시속 수백 킬로미터로 날면서 말입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한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비행이었죠. 급유붐이 연결됐습니다. 하늘 위에서 바람을 가르며 완벽하게 연결됐죠. 연료가 주입됐습니다. 편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독도 상공 중계 화면이 떴습니다. KF-21이 그 하늘을 날고 있었죠. 바다와 하늘이 모두 한국의 색으로 물들었습니다. 태극기가 펄럭이고 전투기가 날았습니다. 완벽한 조화였죠. 저는 울고 있었습니다. 58세 노인이 하늘을 보며 울고 있었죠.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이건 감동이었습니다. 인간이 만든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었죠. 그날 저녁, 저는 국제안보연구소에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제목은 한국 항공력의 자립 패러다임이었죠. 150페이지 분량이었습니다. 제 30년 경력의 결정판이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이 성공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신념의 문제였습니다. 한국은 증명했습니다. 의지가 하늘을 연다는 것을 말입니다. 보고서를 보낸 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이었죠. 별이 보였습니다. 그 별들 사이로 KF-21이 날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영원히 날 것 같았죠. 세계가 한국을 인정했습니다. 하늘이 한국의 이름으로 빛났습니다. 독도는 작은 섬이었지만 그 섬이 지켜낸 하늘은 무한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비평가가 아니었습니다. 증언자였죠. 역사가 바뀌는 순간을 목격한 증언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의 이름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세계가 한국에게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6월 폴란드 국방부가 공식 발표했죠. KF-21 도입 계약 체결. 48대 규모였습니다. 금액은 120억 달러. 저는 숫자를 다시 봤습니다. 나토 회원국이 한국 전투기를 산다고요? 인도네시아가 공동 생산 협정을 맺었습니다. 말레이시아가 기술 이전을 요청했죠.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이라크까지 줄을 섰습니다. 세계가 한국에게 손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충격받았습니다. 과거엔 한국이 수입했죠. 미국에서 유럽에서 전투기를 샀습니다. 이제는 한국이 파는 겁니까? 세상이 완전히 뒤집힌 거였습니다. 7월, 저는 런던 국제항공포럼에 초청받았습니다. 기조연설자였죠. 주제는 한국 항공산업의 혁신 사례였습니다. 저는 단상에 섰습니다. 300명의 전 세계 전문가들이 앉아 있었죠. 저는 말했습니다. 한국은 기술이 부족해서 늦지 않았습니다. 신념이 있어서 늦지 않았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기립박수였죠. 저는 계속했습니다. 그들은 배우는 나라가 아니라 가르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독일 항공우주연구소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10년 만에 가능했습니까? 저는 대답했죠.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인은 불가능을 모릅니다. 프랑스 국방부 차관이 물었습니다. 유럽이 배워야 할 점은 무엇입니까?
저는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속도입니다. 결단입니다. 의지입니다. 한국은 말하지 않고 행동합니다. 연설이 끝난 뒤 줄이 섰습니다. 명함을 건네는 사람들이었죠.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저한테 물을 게 아니라 한국에게 물어야 한다고 말했죠. 10월, 독도에서 추모 비행 행사가 열렸습니다. 저도 초청받았죠.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블랙이글스가 아니라 KF-21 보라매로 비행하는 첫 공식 행사였죠. 독도에 도착했습니다. 파도가 바위를 때리고 있었죠. 태극기가 펄럭였습니다. 수비대원들이 경례했습니다. 저도 따라 경례했습니다. 영국 군인이 아니었지만 경례해야 했죠. 하늘에서 굉음이 들렸습니다. KF-21 편대가 나타났죠. 8대의 검은 전투기였습니다. 독도 상공을 가르기 시작했습니다. 태극 문양을 그렸죠. 검은 날개가 하늘을 가르자 세상은 조용해졌습니다. 바람도 파도도 멈춘 것 같았죠. 오직 엔진 소리만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노래였습니다. 자유의 노래였죠. 독도는 작았습니다. 지도에선 점 하나였죠. 하지만 그 섬이 지켜낸 하늘은 넓었습니다. 무한했습니다. 그 하늘 아래 대한민국이 있었습니다. 저는 수첩을 꺼냈습니다. 마지막 기록을 썼죠. 나는 오늘 하늘에서 평화를 보았다.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보았다. 한국은 무기를 만들었지만 그 무기로 평화를 지켰다. 비행이 끝났습니다. 편대가 귀환했죠. 저는 조종사들을 만났습니다. 악수를 나눴습니다. 영광이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조종사가 웃었죠. 영광은 저희 것입니다. 그날 저녁 독도 등대가 켜졌습니다. 빛이 바다를 비췄죠. 저는 그 빛을 바라봤습니다. 70년 전 이 섬은 폐허 위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자유 위에 서 있었죠. 나는 이제 객관이 아닌 존경으로 기록합니다. 30년 경력을 버렸습니다. 대신 진실을 얻었죠. 한국은 가르쳐줬습니다. 하늘의 주인은 강한 자가 아니라 포기하지 않은 자라고 말입니다. 런던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한국의 하늘이 멀어지고 있었죠. 하지만 제 가슴 속엔 그 하늘이 영원히 남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하늘은 국경이 아니라 연결의 선이었습니다. 한국과 세계를 연결하는 선이었죠. 이제 하늘은 그들의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것입니다. 영원히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30년간 하늘을 분석해왔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하늘만큼 제 가슴을 뜨겁게 한 적은 없었습니다. 하늘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증명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불가능은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전해졌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분들께 이 감동을 나눠주십시오. 대한민국의 놀라운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을 놀라게 할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리처드 카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